많이 왔는데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랑하는 아이를 연출한 신동석입니다. 이게 어렵군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무 선배님 인사말 하는 그 순서대로 했었는데 오늘 다르게 하니까 같은 말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네요. 네. 네, 귀가 불리하죠. 네, 오늘 비 정말 많이 왔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GV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제에 다녀오게 된 게 좀 기쁘긴 기쁘죠. 당연히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이제 이 영화가 배급이 결정이 안 된 다음에 어쨌든 출연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영화가 그래도 개봉을 하고 배급이 되려면은 일단 해외 영화제에서 뭔가 호평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가능성이 더 열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영화제에 가서 그래도 뭔가 선배님들한테 조금 보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들이 생겨서 되게 그런 점에서 기뻤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일단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세 인물에 각자 몰입하는 인물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관객분은 미숙에게 많이 빠지고 어떤 관객분은 형철에게 많이 빠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나이나 뭐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 몰입하는 인물들이 다 달라서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좀 굉장히 재밌었고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 깊은 일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영화의 포문을 여는 시작점을 여는 인물은 정말 성철이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을 정말 크게 클로즈업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최무성 배우님 아마 이제 그 영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도 이 영화가 뭘까 약간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출연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빠를 누군가를 섭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악마를 보았을 때 같은 거 봤을 때는 떠올리면 큰일 날 텐데 감독님이 캐스팅 1순위로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 또 최무성 배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시나리오 보시고 또 어떠셨는지 게다가 그때는 사실 단편만 만드신 분이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감독이었는데 좀 약간 의심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뭐 의심이 드는 마음은 없었어요. 되게 글이 좋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의 그 섬세한 느낌이라든지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그 힘이 시나리오상으로도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에 출연하는데 고민은 안 했어요. 다만 스킬적으로 이제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출연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출연했는데 최근에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보고 갔거든요. 네. 시작 때. 술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지루하지 않게 잡았다면서. 네. 되게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예. 그럼 대표작이 이제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로 바뀌는 건가요? 네, 뭐 이미지라는 게 배우의 이미지가 고정화되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 역할에 몰입했을 때 그게 또 그 사람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죠. 매번 작품마다 성공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성철 역은 저한테는 좀 편했어요. 일단 의상부터가 양복 입고 나오는 거 하면 막 되게 힘들거든요. 숨도 못 쉬겠고 뼈라고 막 오르고 거의 넥타이 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성철 역할의 그 옷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입어요. 좀 허름하게 소탈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의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편해가지고 말투도 그렇고 조금 제가
조용히 있을 때의 느낌 네. 같은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문성 배우를 스튜디오에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의복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대로 갖춰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숨을 잘 못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쉬면서 나중에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바지 사이즈가 조금 작아가지고 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궁금해요. 사실 김여진 배우 말로는 몸은 너무 산처럼 거대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절묘하게 두 가지가 겹쳐진 배우여서 같은 배우로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감독님이 보신 최무성 배우 그리고 왜 성철에 꼭 캐스팅을 하셔야 했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순희 캐스팅에 대해서는 진짜 진실이 맞아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쓰고 나서 사실은 다이어리도 찾아보면 증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의는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 최무성 배우님은 정말 일단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미팅 때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백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는 뭔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이게 뭔가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네. 여성미?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떨 때는 세련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추시고 뭔가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배우가 있어요? 네.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을 모르셨군요. 아니 그걸 알고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배우가 누군가 알죠? 너희를 위한 나라가 없다? 제가 거기다 들어갔죠. 들어가죠. 그 살인마로 나왔던 네. 그분 너무 훌륭하죠. 네, 악마를 보았다. 네. 그 외 등등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다양한 느낌을 가진 한국의 남성 배우가 또 누구 있을까 했을 때 정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최무성 배우님 말고는. 그래서 제가 최무성 배우님은 꼭 해야겠다. 미스터 선샤인 캐스팅 된 거 아시고 하신 거죠? 이렇게 같이 개봉식이 겹칠 거? 워낙 캐스팅을 오래전에 해놔서요. 선배님하고 약속을 하고 뭔가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가는 과정이었고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촬영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미스터 선샤인 출연은 결정이 안 되는 그건 타임이었죠. 좀 네, 상승효과를 노리는 제가. 네, 사실 영화를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때 저 역시 소설이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그런 주제를 다뤄보고 싶다 그런 욕심처럼 있었는데 근데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시나리오를 쓸 시기가 돼서 이상하게 뭔가 이야기를 구상을 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어떻게든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쓰면 또 그렇게 되고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왜 굳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를 쓰는 게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쓰는 사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생각이 다른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쓰고 나서는 굉장히 저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이야기로부터 그런 힘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질문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전 성철의 선택 자체가 처음 행동 자체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나이대로 보나 뭐 이제 성별로 보다 미숙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더 대입을 하게 됐다라고 봤을 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게 만든 어떤 사람 아이라면 정말 보기 싫을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먼저 가서 이 선뜻 손을 내밀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좀 선뜻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두 캐릭터의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대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 방법이 두 사람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철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 차이가 뭐라고 보셨는지. 예. 미숙의 입장은 되게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괴로워하고 뭐 그러다가 또 기현이가 이제 죽은 자식이 살려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식 보는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정말 미스테리한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또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철은 또 성철 나름대로 되게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기현이 물론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행동이 좀 다를 뿐이지 이제 성철 입장은 그 죽은 아이가 자기 자식이 은찬이를 통해서 기현이가 살게 됐으니까 기현이를 조금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사를 만들고 뭐 그걸 통해서 제 고통을 좀 덜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기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제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제가 걔한테서 내가 농락당한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좀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것도 숨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버렸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게 되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미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연기할 때 집중했던 건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냐는 결국은 그 어떤 되게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건 결국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방법이 미숙은 이렇고 저는 성철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또 미숙은 이렇게 달려가고 저는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앞 장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게끔 궁금하면서 이 영화가 계속 몰입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아니 사실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전달할 때 어쨌든 위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하고 미숙이 같은 아들의 잃을 고통을 공유하더라도 둘 사이도 서로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더 어렵게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위로하고 공감하고 표현을 하는 게 또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려면은 그 두 사람의 애도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접점인 기현이라는 인물이 돼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철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의 죽음을 더 숭고한 것으로 간직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접점이 되고 미숙한테는 처음에 그
둘째를 가지려고 했던 게 한편으로 은찬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은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으면서 또 절반 정도는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근데 기현 나중에 유산을 하고 나서 기현을 봤을 때 아마 그 생각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현도 보면은 역시 은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또 기현이 간직한 어떤 삶의 형태를 자신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숙하고 성적. 진짜 어떻게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잃은 고통은 제가 연기했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고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잖아요. 악인이 벌을 받으면 후대에 벌을 받는다고. 그게 아마 자기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치를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저는 이 살아남은 아이의 영화의 재미가 되게 애도와 뭐 용서와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전 잘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아마 신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아마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되겠느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 뭔가 한 공간은 이렇게 지나쳐지지 않을까. 기현은 기현대로, 성철은 성철대로, 미숙은 미숙대로 뭐 한 가정 정도는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성철 입장에서는 미숙이 애를 자꾸 가지자고 할 때 이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느낌의 그 애를 낳고자는 그 욕구가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뜻 승낙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철도 아이를 의사자로 만들게 되게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성숙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그다지 크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아마 그렇게 기현이 자살하려고 할 때 구해내고 나서 그 세 사람이 화목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조금 겪어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용서라든지 내지는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객관시켜서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자식의 죽음을 좀 자기가 마음속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희망적인 부분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 아버지의 고통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 부분적으로 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 고통을 생각하면은 저도 하지만 잠깐 멈췄어요 제가. 네. 지금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세 등장인물이 뭔가 이미 각자의 방에서 뭔가 빠진 채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마지막에 세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를 구한다, 이러한 그런 생각이 가진 채로 썼기 때문에 아마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일단 그때가 4월이었는데 이게 강물이 좀 차갑더라고요. 이게
강물은 한 계절 이렇게 늦게 수온이 늦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4월이니까 약간 1월 달에 수온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고 저도 그 고통을 뭔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한답시고 강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한 30분도 못 견디고 막 발발 떨면서 머리 아프고. 근데 정말 배우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불평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딱 촬영 끝날 때까지 다 견디시더라고요. 뭐 안개님 뭐 방법 있어요? 찍어야 되는데. 끝장면은 사실은 그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전 놀란 게 이제 그 끝장면을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봤을 때 새삼 놀랐어요. 그 사실은 전 옆에서 이렇게 들어누워 있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 기어를 끌고 나온 다음에 세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저 완전히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 미숙이 이제 끝장면을 보면 살짝 고개를 들어서 기어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영화제 때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집은 그러니까 그 칠화상에 있는 건 아니면 촬영 현장에서 몇몇 버전과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현 목 조르는 장면에서 매번 제가 칭찬하지만 그 유빈이의 표정이 예, 너무 해석이 좋고 다이에 안 맞게 아주 그 비범한 그 해석력을 갖고 있어갖고 제가 좀 촬영 현장에서 약간 당황해가지고 밀리는 느낌 받으시나요? 아 이게 자꾸 손이 눈에 띄고 제가 이제 너무 세게 조르면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 핏줄이 좀 더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더 세게 누르는 장면이 느낌이 있어야 돼. 손에 힘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빈이 표정이 너무 좋고 아씨 혼자 완급 조절하시느라. 하여튼 근데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놀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그 장면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뭐 제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화 또 동양의 영화들은 좀 특히 우리나라 영화는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들. 예. 뭐 좀 심한 경우는 심파 영화들도 많고 그 심파 영화가 잘못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호소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절절한 느낌도 많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어떤 아픔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성적 사고를 좀 되게 강조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 사람의 내면을 막 파고든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은 외국 그 서양 쪽 영화들 보면 좀 되게 건조하고 차가울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조금 그 이면의 얘기들을 파고들어서 관객들을 상상하게 하거나 조금 곰곰이 생각하는 것들 좀 불친절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끝장면에 미숙의 표정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되게 스토리는 전혀 난해하지 않고 그 한국 사람의 얘기, 그 감성적인 얘기를 쭉 따라가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그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불가해한 어떤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관객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툭 던져놓고 의문을 만들어놓고 탁 끝나버리니까 야 이거 좋다. 되게 재밌는 결합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보기 드문 영화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하신 영화를 본인이 이렇게 자화를 관찰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공찬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배우님의 뒤통수를 친 이 수작을 이렇게 만나보는 감독님 옆에 두고 이렇게 너무 칭찬을 했는데요. 사실 진짜 분노나 뭐 용서, 지금 이 영화의 원망, 자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원색적인 감정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심파로 흐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꽉 잡고서 질문을 남긴다라는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정말
올해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희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숨을 탁 내뱉는 순간 그 전까지 되게 막 이렇게 막 눌려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탁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 살겠구나 이젠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받거든요. 이 영화 가진 힘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현의 등장이 다른 아이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혼자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어른만 있어도 아이들이 바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같은 것들도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오늘 질문 그, 그 기현이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사실이었겠죠. 뭐 그렇게 저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철이랑 미숙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어떤 확인을 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혼란, 부부가 느끼는 혼란도 좀 관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현이가 숲에 갔을 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찰서에 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죠. 그리고 기현이는 나름대로 그동안 뭔가 도배를 열심히 하고 뭔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혼자 속 끓이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성철이 이제 뭔가 밖에서 만나자 그리고 어디로 가자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해맑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현이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현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은 다른 아이들은 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얘기했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자신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성철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 용서받을 수 없어. 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기현의 원래 캐릭터, 좀 아이 같은 면이 있는 캐릭터와 기현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이유를 더 크게 보는 그런 면들이 더 복합적으로 더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황영준 배우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끝에 같이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한 가지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의 어떤 실망감, 그 다음에 죄책감, 또 그냥 모든 후회, 왜 이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뭐 그런 것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 뭐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한 번에 터져나온 거를 생각했어요. 송유배 배우가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시크할 수도 있고 암울한 표정과 천진한 표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진짜 이 배우도 감독님처럼 발견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무성 배우님 연극이고 송유배 배우를 발견해서 저야 뭐 이미 발견되셨으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훌륭합니다. 네, 질문 이어갈게요. 이제 인테리어 가게에 관심이 먼저 갔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구조상 성철이랑 미숙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설정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인테리어 가게가 다 남자 쪽이 공사를 한다거나 여자 쪽이 안에서 상담이랑 이렇게 실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 도배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도배 장판, 뭐 샤시 도배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하얀 벽지를 바르는 게 뭔가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어떤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현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새하얀 벽지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거를 잘 영화에 표현을 하면은 관객분들도 그렇게 인물에 맞게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배사 그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두 분이. 네. 받으러 갔었고요. 근데 참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재수로운 게, 저는 도배할 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어차피 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뭐 먹고 살아야 예, 되니까. 직업이라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조금 이제 아들이 이런 슬픔이 있으니까 조금 힘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좀 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실 지금보다 10kg 정도 감량을 그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슬림해 보이다가 갑자기 아까 들어오실 때 조금 네. 아 실제랑 배우들은 이렇게 실제랑 화면이랑 다르구나 생각하셨을 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역할에 맞게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두 가지, 도배사 그리고 체중 감량 네,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보도자료만 보고서 그 다르데 형제 아들을 떠올려갖고 아 보도자료를 기자들도 아니고 요즘은 다 보는 예고편으로 네. 예고편으로 잡지를 보고서 다르데 형제 아들을 기대했었는데, 그 건조함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전 잔향이 커갖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좀 제목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살아남은 아이인데 그게서 아이라고는 기현밖에 등장 안 하니까 기현이라는 얘기인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죽고 혼자 남았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살아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 말씀하셨으면 이야기 설정상 어쨌든 처음에 부부가 기현이를 이제 죽은 아들이 죽으면서 살려낸 아이,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한테 설정을 좀 편하게 소개시켜주는 제목으로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기현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진정하게 다른 의미로 살아남은 아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제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짓게 됐어요. 네,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거잖아요. 그럼 혹시 배우분들이나 저희 관객들이 몰라볼 수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의미를 두고 정한 뭐 소품이라던가 또 다른 뭐 행동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뭘 몰라보셨는지 다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오프닝에서 좀 오프닝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성철이라는 인물이 천장을 뜯어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누수가 된 흔적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상한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첫 오프닝 시퀀스를 그렇게 짠 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뭔가가 잘못돼 있다. 이 인물들 사이에 그때 어떤 우리가 진실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 우리가 만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아이, 그런 것들을 첫 시퀀스에서 잘 보여주면은 좀 관객분들이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함축적으로 딱 느끼실 수 있는 좀 편안한 오프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네, 나머지는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도배 말고 뭐 봉고차나 뭐 아니면은 뭐 목장갑이나 뭐 이런 거에 옷핀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오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오피는 뭐 어떤 성철과 기현의 연결고리로 좀 표현을 해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 죄송해요. 네, 그런 거를 인테리어 사장이니까 그
벽지만 도배만 아니고 위에서 좀 측정도 하고 뭐 이렇게 물 새는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군요. 근데 그 애가 막 하고 도망가는 것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 많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뭐 끊임없이 그 죽은 아들만 생각했어요. 또 생활도 나와야지. 근데 모든 게 다 좀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아. 다시 찍어야 되나 이거? 아 그리고 또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숙이 기현한테 빵과 우유를 주게 되는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미숙이 이쪽에 서 있고 기현이 이쪽에 서 있는데 미숙이 기현이 도배한 자리에 서 있어요. 기현은 여전히 콘크리트 벽에 서 있고. 그래서 아까 일관되게 도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미숙이 기현한테 마음을 조금 그나마 열게 되는 계기로서 이미 빈 벽이 고쳐진 어떤 공간에 미숙은 서게 되고 기현은 여전히 뭔가 그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콘크리트 벽에 서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화면 배치를 해놨었어요. 질문을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한 분이 계셨네요. 네, 마지막에 미숙이 이제 기현을 찾으러 가면서 우리 은찬이 이러면서 외치면서 가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미숙이라는 캐릭터가 아들과 기현을 동일시하게 됐는지 그 기점이 어디서부터라고 보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그 기현이를 딱 동일시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은찬이한테, 하늘에 있는 은찬이한테 안돼 뭐 사실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저도 그 장면을 찍으면서 제가 미숙을 100% 이해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제가 그 인물을 최대한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관객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좋지만은 이 인물의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솔직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 대사가 좀 뭔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좀 불투명한 지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사를 좋은 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장면도 좀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오늘 되게 그 성철만 옆에 두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약간 성철의 입장을 좀 극대화해서 들어보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비밀의 열쇠가 더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네. 기현하고 미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네. 다음에 좀 그런 기회가 있어서 조금 미안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의 장포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기다리시면 알게 되시고. 네, 끝인사로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이제 드라마로 바쁘시기도 하신데 또 이제 그 살아남은 아이의 관객분들과 만나고 나서 또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그 송중기 씨하고 장동건 씨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미생하고 나이 아저씨 만들었던 감독, 연서 감독님하고 스탈리언 대기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대작이죠. 저희 뭐 최무성 배우를 좋아하지 뭐 송중기 배우 이 자리에 없는 송중기 배우를 좋아하진 않아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자 형사가 그 범인을 뭐 살인범을 쫓는 그런 차기작을 쓰고 있다까지 들었는데 장르보다는 정서적인 것들에 치중을 하겠다 이런 인터뷰 멘트를 남기셨어요. 그런 그 범죄물은 뭔가요? 인터뷰할 때 너무 그때 당시에는 좀 잘 써지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자신감 있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개봉 준비하고 뭔가
이야기가 꼬여가지고 쓰다가 자신감이 많이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어떤 심리나 뭔가 내밀한 것들을 좀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게 처음에 딱 들으면은 되게 장르적일 것 같은데 조용한 범죄를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제목이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 작품도 저 혼자는 그냥 살아남은 희망, 아이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좀 슬픈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조금은 따뜻한 온기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온기를 받으셨으면 많이들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다음 그 감독님의 여형사의 정서적인 장르물 그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